아빠는 무슨 아빠? 저희한테 아빠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15살 중학생 쌍둥이는 난생 처음 본 아빠라는 사람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15년 만에 아빠라는 말도 처음 해본 쌍둥이였습니다. 친구들이 아빠 손을 잡고 학교에 올 때 지민이와 지수는 항상 부러웠지만 내색도 하지 않고 커온 기특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가 홀로 힘들 때 아저씨는 어디 있었는데요? 저희 아플 때 아저씨는 도대체 뭐 했냐고요? 15년 만에 나타난 재벌 아버지를 아이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또한 15년간 누군가의 거대한 거짓말에 속아 외로움 속에 살아왔었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계신 곳으로 행운 담아 인사드릴게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굵은 눈발이 쏟아져 내리는 12월의 어느 새벽이었어요. 서울 변두리 재개발 구역에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낡은 상가 건물들이 을씨년스럽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들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매서운 칼바람이 휘몰아칠 때마다 녹슨 간판들이 삐걱삐걱 흔들리는 소리가 텅 빈 골목을 메우고 있었어요. 그 스산한 골목 한복판,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희망 김밥, 페인트가 벗겨질 대로 벗겨진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판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만큼은 이 추운 새벽에도 꺼지지 않고 있었죠. 가게 안에서는 어묵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벌써 2시간째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올해로 42살이 된 연이었지만 구부정하게 굽은 허리와 푸석푸석하게 거칠어진 손등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견뎌온 사람처럼 보였죠. 손가락 마디마다 밴드가 겹겹이 감겨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김치물이 검붉게 배어 있었어요. 연희가 커다란 냄비 앞에 서서 어묵 국물을 젓고 있었습니다.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연희의 얼굴을 촉촉하게 적셔주었죠. 하지만 그 촉촉함이 김 때문인지 아니면 눈물 때문인지는 연희 본인도 알 수 없었어요. 또 이러네, 진짜. 연희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이 지하 김밥집에서 새벽마다 어묵 국물을 끓인 세월이 벌써 15년이 되었죠. 그 긴 세월 동안 연희의 허리는 제대로 펴본 적이 없었어요. 쉬는 날도 아픈 날도 없었습니다. 딸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면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었으니까요. 연희가 허리를 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뻣뻣하게 굳어버린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찌릿찌릿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목덜미까지 저려왔어요. 연희는 이를 악물고 다시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아프다고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장사를 해야 했고 인근 공사장 인부들이 출근하기 전에 김밥을 말아놓아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하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톡톡톡 가볍고 빠른 발소리가 2개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발소리였으니까요. 엄마, 우리 왔어요. 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2 소녀가 들어섰습니다. 흰색 유도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쌍둥이 자매였어요. 올해 15살이 된 지민과 지수였습니다. 새벽 연습을 마치고 오는 길이었죠. 2 아이의 볼은 추위에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송이들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딸들. 많이 춥지? 연희가 반가운 얼굴로 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죠. 엄마의 충혈된 눈과 부어오른 눈두덩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 또 울었어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죠. 아니야, 아니야. 어묵 국물 김 때문에 그래. 연희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힘겹게 지어낸 것인지 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수가 엄마 뒤로 돌아갔습니다. 유도복 주머니에서 파스를 꺼내더니 엄마의 등을 걷어 올렸죠. 멍든 것처럼 검푸르게 변색된 허리가 드러났습니다.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이는 애써 태어난 척 파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요. 금방 시원해질 거예요. 지수가 엄마의 허리에 파스를 꼼꼼히 붙여주었습니다. 그 사이 지민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서 있었죠. 익숙한 손놀림으로 단무지를 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유도 연습을 마치고 돌아온 딸들이 학교 가기 전까지 엄마의 일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과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지민아, 지수야, 너희는 공부해야지. 엄마가 할 수 있어. 연희가 딸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고개를 저었죠. 엄마 혼자 다 하면 또 허리 아프잖아요. 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엄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지수가 파스를 다 붙이고 나서 엄마 옆으로 왔습니다. 김밥 재료들을 능숙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죠. 밥을 펴고 시금치를 놓고 단무지를 올리는 손놀림이 어른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했어요. 15살 소녀들이 새벽 4시에 김밥을 마는 모습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 가족에게는 그것이 생존이었습니다. 연희가 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유도복 등에 새겨진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연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이내 차갑게 식었어요. 그 글자가 연희에게는 꿈이자 동시에 가슴을 찌르는 가시였으니까요. 청소년 유도 국가대표 선발전. 바로 다음 주에 열리는 대회였습니다. 지민과 지수는 그 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이미 얻어놓은 상태였죠. 두 아이 모두 각 체급에서 전국 1위를 다투는 실력이었어요. 코치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반드시 국가대표가 될 거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발전 참가를 위해서는 일주일간의 합숙 훈련이 필수였죠. 그 합숙비가 100만 원이었어요. 한 명당 100만 원, 쌍둥이니까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200만 원. 연희에게 그 돈은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작은 김밥집의 한 달 순수익이 15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으니까요. 월세 50만 원의 공과금, 재료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은 한 달 생활비로도 빠듯했습니다. 거기에 밀린 월세가 석 달치나 쌓여 있었죠. 어디를 쥐어짜도 2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올 구멍이 없었어요. 연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서, 속상해서,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1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연희를 짓눌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민이 단무지 써는 손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보았죠. 엄마. 지민의 목소리가 유난히 담담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민의 눈동자가 어른스럽게 빛나고 있었죠. 1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의젓한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선발전 안 나가도 돼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지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의 말에 동조했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 실력이면 나중에 나가도 돼요. 다음에 또 기회 있잖아요. 지수가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년이면 지민이와 지수는 고등학생이 되어 청소년부 출전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딸들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나선 거였죠. 연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연희가 두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민이와 지수도 엄마를 꼭 안았죠. 세 모녀가 작은 김밥집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어묵 국물 소리만이 그 울음소리에 섞여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민이 먼저 눈물을 닦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우리 김밥이나 빨리 말아요. 손님들 곧 오잖아요. 지민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지수도 일어나서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죠. 두 아이 모두 씩씩하게 웃어 보였어요. 엄마를 안심시키려는 딸들의 마음이 연희의 가슴을 또다시 찢어 놓았습니다. 연희도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다시 어묵 국물 냄비 앞으로 돌아갔죠. 국자를 들어 국물을 저으려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15년 동안 참아왔던 설움이 오늘따라 유독 깊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지하 계단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죠. 발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계단을 쿵쿵 울리며 내려오고 있었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덩치 큰 사내 대여섯 명이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는 앙광이 험악하게 번뜩이는 반상머리의 남자였죠. 철거 용역 반장이라고 불리는 자였어요. 아줌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반장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쌍둥이 자매가 엄마 앞으로 다가섰어요. 지민이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오늘 안에 안 비우면 우리가 알아서 밀어버릴 거야. 반장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밥 재료들이 놓인 조리대, 보글보글 끓고 있는 어묵 냄비, 벽에 걸린 낡은 액자들. 반장의 시선이 그것들을 하나씩 훑어갔죠. 마치 곧 쓸어버릴 쓰레기를 점검하듯이요. 여기가 우리 가게예요. 함부로 못 들어와요. 지민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반장은 콧방귀를 뀌며 지민을 밀쳐냈죠. 지민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지수가 얼른 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린 것들이 어른한테 대들어? 반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조리대 위에 김밥 재료들을 팔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죠. 시금치와 단무지, 햄과 계란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연희가 달려들어 반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밀린 월세 꼭 갚을게요. 연희가 반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무릎까지 꿇었죠. 딸들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 가게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이 가게는 연희의 15년이었습니다. 딸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삶의 터전이었죠. 한 달? 벌써 석 달이나 밀렸잖아. 반장이 냉정하게 말하며 연희를 뿌리쳤습니다. 연희가 바닥에 넘어졌죠. 지민이와 지수가 달려와 엄마를 부축했어요. 이 나쁜 사람들아.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반장의 눈빛이 험악해졌죠.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사내들이 가게 안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어요. 의자가 넘어가고 테이블이 뒤집어졌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안 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연희가 절규했습니다. 지민이와 지수가 나서려 했어요. 유도를 배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저 사내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희가 온몸으로 딸들을 막아섰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연희가 소리쳤죠. 딸들이 다칠까봐 무서웠습니다. 저 험악한 사내들에게 아이들이 대들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으니까요. 연희는 두 팔을 벌려 딸들을 등 뒤로 감쌌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장이 끓고 있던 어묵 국물 냄비에 다가갔죠. 아줌마, 마지막 경고야. 반장이 냄비를 발로 찼습니다. 쨍그랑. 커다란 냄비가 바닥에 쓰러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15년 동안 정성껏 우려낸 어묵 국물이 바닥에 쏟아져 나왔죠. 뜨거운 국물이 연희의 발등까지 튀었어요. 으악! 연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화상이 아니었죠. 15년의 세월이 담긴 그 국물이 바닥에 스며드는 것을 보는 연희의 마음이 더 아팠어요. 연희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어묵 국물 속에 무릎을 꿇었죠. 따뜻했던 국물이 차갑게 식어가며 연희의 바지를 적셨어요. 연희의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죠. 엄마. 지민이와 지수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새 모녀가 난장판이 된 가게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뒤집어진 의자들, 산산조각난 액자들, 바닥에 흩어진 김밥 재료들 사이에서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안 비우면 진짜로 밀어버린다. 반장이 차갑게 내뱉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쿵쿵쿵 거친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멀어져 갔죠. 그리고 가게 안에는 새 모녀의 흐느낌만이 남았어요.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가게를 둘러보았죠. 1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일궈온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쓰러져 있던 작은 TV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이 깨져서 반쪽만 보였지만 어떤 남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죠. 연희의 눈이 그 화면에 고정되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죠. 15년 전 연희의 모든 것이었던 그 얼굴이었어요. 연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태준.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 연희의 눈빛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타오르는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또렷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1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도 연희의 귓가에 너무나 익숙하게 맴돌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게 들렸던 목소리였죠. 지금은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연희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의 반쪽은 금이 가서 시커멓게 죽어 있었지만 나머지 반쪽에는 화려한 기자회견장이 비치고 있었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단상 위에 선 남자가 당당한 자세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강태준. 올해로 45살이 된 그는 15년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진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춤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에 빈틈없이 걸쳐져 있었고 은퇴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동자에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죠. 재계 서열 3위, JS그룹의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발표할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닙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뒤로 거대한 스크린에 조감도가 펼쳐졌죠. 초대형 쇼핑몰과 주상복합 아파트, 호텔과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미래도시의 청사진이었어요. 서울 서남권의 낙후된 재개발 구역을 아시아 최대의 복합문화단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총 투자 규모 3조 원,
JS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태준이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태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안에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연희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서남권 재개발 구역. 그곳이 바로 지금 연희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이곳이었죠. 15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온 이 터전을 밀어버리려는 자가 다름 아닌 강태준이었던 거예요.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지민이 엄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죠. 고개를 돌려 딸의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떨리는 어깨와 하얗게 질린 얼굴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엄마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죠.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화면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재개발 구역 내 영세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자의 질문이었죠. 태준이 잠시 미소를 거두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지함 속에서도 자신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일부 반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JS그룹은 충분한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환경에서 힘들게 장사하시는 분들께 오히려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태준이 유려하게 답변했습니다. 충분한 보상, 더 나은 기회. 그 말들이 연희의 귀에는 조롱으로 들렸죠. 방금 전 용역들이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간 것이 바로 그 충분한 보상의 실체였으니까요. 연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묵 국물에 젖은 바지가 차갑게 다리에 달라붙었지만 연희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죠. 온 신경이 화면 속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태준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죠. 그 눈빛이 마치 화면 너머로 연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만 같았어요.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JS그룹 회장으로서 제 사명이자 약속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멈추지 않겠다고. 그 말이 연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15년 전에도 그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널 지키겠다고, 평생 함께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졌었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화면이 스튜디오로 전환되었습니다. 앵커가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정리하며 말했죠. JS그룹 강태준 회장의 야심찬 재개발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강 회장은 다음 달 최연정 이사와의 약혼식을 앞두고 있어 재계와 사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약혼식? 그 단어가 연희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연희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이미 15년 전에 모든 감정을 소진해 버렸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타오르는 분노만이 가슴속에서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태준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화려한 모습과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엎어진 어묵 국물, 뒤집어진 의자들, 산산조각난 액자들 사이의 처참한 현실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어요. 강태준, 연희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를.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원망과 15년간 삼켜왔던 모든 감정이
뒤엉켜 목구멍을 틀어막았죠. 지민이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사람이 누군데 그래요? 지민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연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 남자가 너희 아버지라고, 15년 전 엄마를 버린 남자라고, 지금 우리 가게를 밀어버리려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연희가 손을 뻗어 TV를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모컨을 쥔 손이 멈췄죠. 화면 속 태준의 얼굴을 노려보았어요. 15년 동안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악몽 속에서조차 피해 다녔던 그 얼굴이었죠. 연희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두고 봐, 강태준. 연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15년간 삼켜왔던 분노가 연희의 눈빛 속에서 불씨처럼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여자의 한이었고 홀로 아이를 키워온 어미의 도끼였죠. 지수가 조심스럽게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희의 손을 잡았죠. 차갑게 식어버린 엄마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손이 너무 차가워요. 지수가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연희의 정신을 조금 돌아오게 했죠. 연희가 고개를 돌려 두 딸을 바라보았어요. 지민이와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연희가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죠. 자, 우리 빨리 정리하자. 손님들 오시기 전에 치워야지. 연희가 딸들의 손을 잡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난장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 가게는 연희의 15년이었고 딸들과 함께 쌓아온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새 모녀가 묵묵히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집어진 의자를 세우고 깨진 액자를 쓸어 담고 바닥에 흩어진 김밥 재료들을 주워 담았죠. 아무도 말이 없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연희가 엎어진 어묵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국물을 바라보았죠. 15년의 세월이 그 국물처럼 바닥에 스며들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TV를 바라보았죠. 강태준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연희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지켜봐, 강태준. 네가 뭘 어떻게 하든 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연희가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15년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어리고 힘없고 의지할 곳 하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의 연희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두 딸이 있었고 15년간 뼈 빠지게 일하며 길러온 악착 같은 생존력이 있었어요. 연희가 앞치마 끈을 다시 단단히 묶었습니다. 새로운 냄비에 물을 받아 어묵 국물을 다시 끓이기 시작했죠. 보글보글 소리가 다시 가게 안을 채워갔어요. 지민이와 지수도 엄마 옆에 섰습니다. 묵묵히 김밥을 말기 시작했죠. 새 모녀의 손끝에서 다시 김밥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계단 위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어왔죠.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김밥집에 곧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손님이 15년간 묻어두었던 모든 진실을 뒤흔들어 놓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희뿌연 겨울 햇살이 골목 위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전날 밤새 내린 눈이 재개발 구역의 허름한 건물들 위에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백의 눈도 이곳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는 못했죠. 반쯤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칠 때마다 눈가루가 날려 시야를 흐렸어요. 연희는 가게 앞 계단을 쓸고 있었습니다.
전날 용역들이 휩쓸고 간 흔적을 지우느라 밤새 한숨도 못 잤죠. 충혈된 눈과 푸석푸석한 얼굴이 그 고단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손님들이 오기 전에 가게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일렬로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낙후된 재개발 구역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들이었죠. 세단들이 멈춰섰습니다. 가장 앞차의 운전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먼저 내렸죠. 그가 재빠르게 뒷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 어제 TV 화면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가 불과 몇 미터 앞에 서 있었죠. 감색 캐시미어 코트 깃을 세운 그의 모습은 이 누추한 골목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태준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너져가는 건물들, 녹슨 간판들, 쓰레기가 나뒹구는 골목. 그의 표정에 노골적인 경멸이 스쳤죠. 마치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요. 회장님, 이쪽으로 가시면 재개발 1구역 현장입니다. 비서가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죠. 수행원 대여섯 명이 그 뒤를 따랐어요. 재개발 현장 시차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골목 한쪽,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빗자루를 든 채 얼어붙어 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죠.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이목구비는 분명히 기억 속의 그 여자였습니다. 서연이?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태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따르려 했지만 태준이 손짓으로 제지했죠. 그리고 연희의 앞에 섰어요. 위에서 아래로 연희를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앞치마, 갈라진 손톱, 밴드가 감긴 손가락들. 태준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죠. 야, 이게 누구야? 태준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를 지우고 도망치더니 꼴 좋다. 진짜 꼴 좋네. 그 말이 연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운 게 아니었어요. 연희는 아이를 지키려고 도망친 거였죠. 15년 전 왕 회장이 강제로 병원에 끌고 갔을 때 필사적으로 빠져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이 아이를 지웠다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여긴 내 터전이야. 당장 꺼져. 연희가 이를 악물며 소리쳤죠. 태준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피식, 비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내 터전? 웃기지 마. 여기 전부 밀어버릴 건데 무슨 터전이야. 태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쥐구멍 같은 데서 15년을 처박혀 있었어? 대단하다 진짜. 연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이 남자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죠. 15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텨온 자존심이 연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지하 계단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죠. 흰색 유도복을 입은 두 소녀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민이와 지수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쌍둥이 자매가 유도복 차림으로 가게 앞에 모습을 드러냈죠. 두 아이는 낯선 차들과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이 사람들 누구야? 지민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두 소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두 소녀의 얼굴이 그 이목구비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맑고 큰 눈망울, 쌍꺼풀 없이 길게 뻗은 눈매, 오뚝하게 솟은 콧날, 단정하게 담은 입술선까지 15년 전 거울 속에서 매일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죠. 25살 청년 시절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빼닮은 소녀들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어요. 태준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가 본능적으로 두 딸 앞을 가로막았죠.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등 뒤로 감쌌어요. 마치 맹수로부터 새끼를 지키는 어미처럼요. 내 딸들이야. 연희가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핏줄 아니니까 신경 끄고 당장 꺼져. 연희의 눈에서 15년간 삼켜왔던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죠. 하지만 태준은 연희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 신경이 두 소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쌍둥이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죠. 눈, 코, 입, 이마선, 모든 것이 자신을 빼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동생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듯 했죠. 그 순간 지민의 목덜미가 드러났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목덜미 아래 유도복깃에 살짝 가려진 곳에 붉은 반점이 있었죠. 엄지손톱 크기만 한 선명한 붉은 점이었어요. 그것을 본 순간 태준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 뒤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자신의 몸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었죠. 강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 특징이었어요. 태준의 아버지에게도, 태준에게도, 그리고 태준의 할아버지에게도 있었던 그 반점이 저 소녀의 목에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설마 아이를 지운 게 아니었어?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죠. 15년 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뿌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연희가 아이를 지우고 돈을 받아 도망쳤다고요. 그래서 태준은 연희를 원망하며 15년을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자신을 빼닮은 두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목덜미에는 강씨 집안의 유전적 표시까지 선명하게 새겨진 채로요. 뭘 그렇게 봐요? 지민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불쾌했던 거죠. 낯선 남자가 자신과 동생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어요. 아저씨, 실례 아니에요? 지수도 언니 옆에 서며 맞받아쳤습니다. 두 소녀의 당당한 눈빛, 그것마저도 태준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죠. 1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연희가 딱 저랬습니다. 겁없이 당당하고 눈빛이 살아있었죠. 됐어요, 애들아. 들어가자. 연희가 딸들의 어깨를 감싸며 돌아섰습니다. 태준에게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죠.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했어요. 잠깐, 태준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딸들을 데리고 지하 계단을 내려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태준은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죠.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환각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죠. 두 소녀의 얼굴이, 그 목덜미의 붉은 반점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저 아이들이 정말 내 피를 이어받은 거라면. 태준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은 아이가 없는 줄 알고 살아왔죠. 그런데 그 15년 동안 자신의 핏줄이
이 누추한 지하 김밥집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태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죠. 저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딸들인지, 그리고 누가 자신을 15년이나 속여왔는지요. 가자.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시동을 걸었죠. 차들이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준의 눈은 사이드미러를 통해 계속해서 희망 김밥의 낡은 간판을 쫓고 있었습니다. 곧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파헤칠 것이었죠. 태준의 검은 세단들이 골목을 빠져나간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연희는 가게 안에서 딸들과 함께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죠. 15년 만에 마주한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엄마, 아까 그 사람 누구야? 왜 그렇게 말했어? 지민이 물었습니다.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 남자가 너희 아버지라고, 15년 전 엄마를 버린 남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재개발하는 사람들이야. 신경 쓰지 마. 연희가 애써 평온한 척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앙. 골목 입구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연희가 고개를 들었죠. 창문 너머로 새빨간 스포츠카 한 대가 좁은 골목으로 거칠게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난폭한 운전이었어요. 스포츠카가 희망 김밥 앞에 끼익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내렸죠. 붉은색 명품 코트에 까만 선글라스, 12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하이힐을 신은 여자였어요. 손에는 눈이 부시게 번쩍이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현정 이사, JS그룹의 전략기획이사이자 강태준의 약혼녀였죠. 최 이사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노골적인 혐오감이 떠올랐어요. 낡은 건물들, 지저분한 골목, 눈에 뒤덮인 쓰레기 더미.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는 역겨운 것투성이었죠. 여기가 그 김밥집이래? 최 이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비서에게서 연락을 받고 이곳으로 달려온 참이었어요. 태준이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최 이사가 하이힐을 딱딱거리며 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죠. 순간 따뜻한 어묵 국물 냄새와 김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최 이사의 얼굴이 찡그러졌습니다. 우엑, 이게 무슨 냄새야? 최 이사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연희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죠. 낯선 여자가 가게 안을 마치 쓰레기장 구경하듯 둘러보고 있었어요. 손님이세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최 이사의 시선이 연희에게로 향했죠. 위에서 아래로 연희를 훑어보았어요. 낡은 앞치마, 갈라진 손톱,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최 이사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아, 당신이 그 여자구나. 최 이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태준 씨 전처라며? 완전 거지 같네, 진짜. 그 말이 연희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거지 같다고요. 연희의 손이 부르르 떨렸죠. 하지만 참았어요. 저런 여자에게 감정을 소모할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손님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연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 이사의 눈이 가늘어졌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JS그룹 최현정 이사야. 다음 달이면 강태준 회장 부인이 될 사람이라고. 최 이사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저분한 곳에서 장사하지 말고 빨리 나가. 알겠어? 여기 다 밀어버릴 거거든.
최 이사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죠. 그때 안쪽에서 유도복을 입은 두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민이와 지수가 낯선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나온 거였어요.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지민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최 이사의 시선이 쌍둥이에게로 향했죠. 순간 눈이 커졌어요. 두 소녀의 얼굴이, 그 이목구비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태준의 젊은 시절 사진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설마. 불안감이 최 이사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너희가 그 애들이구나. 최 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태준 씨 핏줄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엄마가 아무 남자나 만나서 낳은 애들이지? 그 말에 지민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연희가 딸들 앞으로 나섰죠. 최 이사와 아이들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만하고 나가세요. 여긴 장사하는 곳이에요.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이사가 비웃음을 터뜨렸죠. 장사? 이런 쥐구멍 같은 데서 무슨 장사를 해. 그냥 빨리 꺼져.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질 거야. 최 이사가 카운터 위에 놓인 어묵 국물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이었죠. 최 이사가 그것을 연희 쪽으로 들어올렸어요. 이거라도 한번 맛볼래? 최 이사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컵을 기울이기 시작했죠. 뜨거운 국물이 연희를 향해 쏟아지려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하얀 그림자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지민이었어요. 유도 선수 특유의 민첩한 움직임으로 최 이사에게 돌진했죠. 하지만 지민이 잡은 것은 최 이사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최 이사의 어깨에 걸려있던 명품 핸드백이었어요. 지민이 핸드백 끈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을 향해 내리꽂았죠. 쾅! 엄청난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이 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어요. 가죽이 찢어지고 금속 장식이 휘어졌죠. 지갑과 화장품, 휴대폰이 바닥에 흩어져 나뒹굴었습니다. 최 이사가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가방이 박살난 채 나뒹굴고 있었죠. 한정판으로 주문 제작한 가방이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경고예요. 지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이사가 고개를 들었죠. 지민이 살벌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15살 소녀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다음엔 아줌마가 저렇게 꽂힐 줄 알아요. 지민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지수도 언니 옆으로 나섰죠.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최 이사를 노려보았어요. 언니 말 못 들었어요? 다음엔 가방이 아니라 아줌마가 저렇게 될 거라고요. 지수가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최 이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이게 뭐야? 최 이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가방, 내 한정판 가방, 너희가 감히. 최 이사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죠. 당장 경찰 불러. 이것들 다 잡아가도. 최 이사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강태준이었어요. 멀리 가지 않고 근처에서 보고를 기다리던 중 최 이사가 이곳으로 왔다는 연락을 받고 되돌아온 거였죠. 무슨 일이야? 태준이 어수선한 가게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최 이사가 태준에게 달려갔죠. 오빠, 저 애들이 내 가방을, 내 한정판 가방을. 최 이사가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태준의 시선은 최 이사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죠.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검고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 몇 올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까 지민이 움직일 때 빠진 것 같았죠. 태준이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마치 최 이사를 부축하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의 손은 최 이사가 아닌 바닥으로 향했죠.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 태준의 손가락이 그 머리카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 속으로 재빠르게 넣었죠. 태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 태준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 찼죠. 유전자 검사. 이 머리카락으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핏줄인지 15년간 자신이 속아왔던 것인지요. 오빠 뭐해? 저것들 혼내줘야지. 최 이사가 태준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태준이 정신을 차렸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와는 다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 안에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가자, 현정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태준이 최 이사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뭐, 그냥 가. 저것들이 내 가방을. 최 이사가 발버둥 쳤죠. 하지만 태준은 강제로 최 이사를 끌고 가게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연희와 쌍둥이만 남았습니다. 지민이 씩씩거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저런 나쁜 여자는 처음 봐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래? 지민이 분을 사귀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언니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언니 멋있었어. 완전 시원했다. 지수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연희가 두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나선 아이들이 고맙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죠. 저런 사람들과 엮이면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연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태준이 주워간 그 머리카락 한 올이 곧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15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난히 흐린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있었어요. 연희는 가게 안에서 김밥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다녀간 뒤로 마음이 편치 않았죠. 무언가 더 큰 일이 닥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하 계단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딱딱딱 날카롭고 정확한 구두 소리였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죠.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연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왕명숙, JS그룹 선대 회장의 부인이자 강태준의 어머니였죠. 15년 전 연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어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왕 회장의 모습은 여전히 날카롭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검은 밍크 코트가 어깨 위에 걸쳐져 있었고 목에는 눈이 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손에 든 악어 가죽 핸드백만 해도 이 가게 1년 매출보다 비싸 보였어요. 왕 회장이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공간, 낡은 조리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냄비.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죠.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구나. 왕 회장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연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15년 전의 악몽이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15년 전에 연약한 자신이 아니었으니까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연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왕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죠. 위에서 아래로 연희를 훑어보았어요. 낡은 앞치마, 갈라진 손톱,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왕 회장의 눈에 노골적인 경멸이 떠올랐습니다. 꼴 좋다, 진짜. 이러고 살면서 무슨 낯짝으로 내 아들 앞에 나타난 거야? 왕 회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죠.
하지만 참았어요. 이 여자에게 감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 회장이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어요. 그것을 연희 앞 조리대 위에 툭 던졌죠. 봉투가 열리며 빼곡히 들어찬 돈다발이 드러났습니다. 5천만 원이야. 왕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거 들고 쥐새끼 같은 것들 데리고 당장 떠나. 서울 말고 아주 먼 데로. 다신 내 눈앞에 안 보이게. 쥐새끼 같은 것들. 그 말이 연희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쥐새끼라고요. 제 딸들을요. 연희의 눈에 불꽃이 튀었죠. 안 받아요. 가져가세요.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봉투를 왕 회장 쪽으로 밀어냈죠. 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 왕 회장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낮아졌습니다. 안 받겠다고? 네가 지금 나한테 협상하려는 거야? 돈이 적어서? 왕 회장이 비웃었죠. 좋아, 1억 줄게. 그러니까 당장 꺼져.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마를 줘도 안 받아요. 여긴 제 터전이고 제 딸들 삶이 있는 곳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5년 전에도 이 여자는 이랬죠. 돈을 줘도 안 받고 협박을 해도 굴하지 않고 그래서 강제로 병원에 끌고 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모양이었습니다. 왕 회장이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연희의 눈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죠. 차갑고 도끼 어린 눈빛이 연희를 꿰뚫었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지. 왕 회장이 낮고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내 딸들 평생 운동 못하게 손목을 분질러 놓을 테니. 연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목을 분질러 놓겠다고요. 지민이와 지수의 손목을요. 유도가 전부인 아이들의 손목을요.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유도한다며? 국가대표 꿈꾸고 있다며? 왕 회장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손목 한번 꺾이면 평생이야. 알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손목 하나 다치면 끝이거든. 왕 회장의 목소리에 음흉한 웃음이 섞여 있었죠. 내가 뭘 못하겠어? 15년 전에도 했잖아. 너 병원에 끌고 가서 아이 지우려고 했던 거 잊었어? 연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5년 전의 악몽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에게 끌려가던 그날, 차가운 병원 복도, 수술대 위에 묶일 뻔했던 그 공포. 연희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었어요.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번엔 애들 차례야. 왕 회장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3일 줄게. 3일 안에 안 꺼지면 진짜로 실행에 옮길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왕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밍크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가게를 나갔죠. 딱딱딱 구두 소리가 계단을 올라가더니 곧 사라졌어요. 가게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희는 조리대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딸들의 손목.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민이와 지수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죠. 유도복을 입고 힘차게 훈련하는 모습이, 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 꿈을, 그 미래를 저 여자가 짓밟겠다고 했습니다. 연희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로 향했습니다. 아까 밀어냈을 때 바닥에 떨어진 채로 있었죠. 5천만 원. 그 돈이면 밀린 월세도 갚고 딸들 합숙비도 낼 수 있었어요. 잠깐이나마 유혹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돈을 받는 순간 영원히 저 여자에게 짓밟히며 살아야 했죠. 딸들에게도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였어요. 연희가 바닥에 봉투를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후회하게 해줄 거야.
연희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뱉은 말 그대로 돌려주겠어. 연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게 안쪽 낡은 철제 캐비닛으로 걸어갔죠.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상자였어요.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15년 전의 진단서, 병원 기록, 왕 회장이 연희를 강제로 끌고 갔던 날의 CCTV 캡처 사진들,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가 있었어요. 연희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15년 전 왕 회장이 자신을 협박하던 그 순간을 녹음해둔 것이었죠.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몰래 녹음해뒀던 거예요. 너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내 남편도 이젠 끝이야.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알아들어? 그리고 뱃속에 든 것도 지워. 안 그러면 네가 낳자마자 내가 직접 목을 비틀어 줄 테니까. 거칠고 도끼 어린 왕 회장의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이었어요. 15년 동안 이것들을 품고 살아왔죠.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언젠가 복수할 날이 올 거라고 이를 악물며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드디어 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가게 문이 열리며 지민이와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쌍둥이 자매였죠. 두 아이는 엄마가 낡은 상자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뭐해? 지수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어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이와 지수, 15년 동안 연희의 전부였던 아이들이었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와, 앉아봐. 연희가 부드럽게 말했죠. 지민이와 지수가 엄마 양옆에 앉았습니다. 연희가 두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연희가 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민이와 지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울었어? 지민이 엄마의 눈가에 남은 눈물 자국을 보며 물었습니다. 연희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연희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엄마가 15년간 숨겨온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지민이와 지수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죠. 연희가 상자 안의 서류들을 꺼내 딸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너희 아빠 이야기야. 그리고 왜 엄마가 15년 동안 혼자 너희를 키워왔는지. 이제 다 말해줄게. 연희가 딸들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15년간 삼켜왔던 진실이 이제 막 입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대결. JS그룹 본사 대강당,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JS그룹 2025 비전 선포식이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이 무대 뒤에 걸려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관객석이 재계 인사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웅장한 배경음악이 대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단상 위에는 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그녀는 여왕처럼 당당한 자세로 관객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오늘은 JS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태준의 약혼 발표까지 겸하는 자리였습니다. 태준이 무대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태준의 유려한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대강당 뒷문이 벌컥 열리며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서 있었죠. 낡은 외투를 입은 여자 한 명과 흰색 유도복을 차려입은 쌍둥이 소녀들이었어요. 서연이와 지민이, 지수였습니다. 웅성웅성 술렁이는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죠. 경호원들이 다가가려 했지만 세 모녀는 당당하게 중앙 통로를 걸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저게 누구야? 경호원들은 뭐해? 관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저 여자가 왜 여기에? 3일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데 왜 여기에 나타난 거지? 연희가 무대 앞에 섰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죠. 연희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신 여기 왜? 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무대 계단을 올라갔죠.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지민이와 지수가 유도 기술로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짧은 혼란 끝에 연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해. 저 여자 당장 끌어내. 왕 회장이 소리쳤죠. 하지만 기자들의 카메라는 이미 연희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연희가 마이크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이입니다. 15년 전 강태준 회장의 아내였던 여자예요. 대강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5년 전 저는 강태준 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쫓겨났습니다. 왕 회장이 저를 불륜녀로 몰아세우고 강제로 이혼시켰죠.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하지만 그건 전부 조작이었습니다. 웅성웅성 대강당이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왕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 미친년이 무슨 헛소리를. 당장 끌어내. 왕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죠. 하지만 연희가 품에서 작은 기기를 꺼내 들었어요. 녹음기였습니다. 이건 15년 전 왕 회장이 저를 협박하던 음성입니다. 연희가 재생 버튼을 눌렀죠. 찌지직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내 남편도 이젠 끝이야.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알아들어? 그리고 뱃속에 든 것도 지워. 안 그러면 네가 낳자마자 내가 직접 목을 비틀어 줄 테니까. 왕 회장의 육성이었습니다. 대강당이 일순간 얼어붙었죠.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그리고 이건 최현정 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연희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15년간 JS그룹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내역이에요. 왕 회장이 이걸 덮어주는 대가로 최 이사를 아들 약혼녀로 내세운 겁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증거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최 이사가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 비자금 계좌 내역, 해외 송금 기록들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게 뭐야? 최 이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관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그녀가 벌떡 일어났죠. 하지만 그 순간 대강당 연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최현정 이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최 이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손 치워. 나 누군지 알아? 최 이사가 발버둥 쳤죠. 하지만 경찰들은 무자비하게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는 가운데 최 이사가 끌려나갔습니다. 대강당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최후의 카드를 숨기고 있었어요. 잠깐. 왕 회장이 마이크를 빼앗으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속지 마.
저 여자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왕 회장이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죠. 이것 봐. 유전자 검사 결과야. 저것들은 내 아들 씨앗이 아니라고. 왕 회장이 서류를 높이 흔들며 외쳤습니다. 저 여자가 아무 남자나 만나서 낳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라고.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라고요. 어떻게 저런 걸 준비한 거죠? 연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바로 그때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태준의 비서가 헐레벌떡 뛰어왔죠.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며칠 전 태준이 몰래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지민이의 머리카락으로 검사를 진행했던 그 결과였죠.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죠. 눈이 결과란에 고정되었어요. 친자 일치 99.9%.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99.9%.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치였죠. 저 아이들은 자신의 친딸이었어요. 15년 동안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딸들이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왕 회장이 흔들고 있는 서류가 눈에 들어왔죠. 가짜였어요. 어머니가 미리 준비한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배신감이, 15년간 속아왔다는 참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태준이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회장님, 뭐 하는 거야? 왕 회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태준이 어머니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손으로 움켜쥐더니 반으로 찢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갈기갈기 찢긴 종이 조각들이 허공에 날렸어요. 대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죠.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건 제 머리카락과 저 아이의 머리카락으로 검사한 결과예요. 태준이 손에 든 진짜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였죠. 친자 일치 99.9%. 저 아이들은 제 딸들이 맞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15년 동안 절 속이신 겁니까? 제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 저한테 죽었다고 거짓말하신 겁니까? 태준이 절규했습니다. 왕 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준아, 그게... 왕 회장이 더듬거렸죠. 난 너를 위해서...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난 그저... 왕 회장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화려한 밍크코트 자락이 무대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대강당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만이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죠. JS그룹의 충격적인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연희와 두 딸이 눈에 들어왔죠. 지민이와 지수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의 피부치가 지하 김밥집에서 고생하며 살아왔어요.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가난과 싸우며 자랐죠. 그 15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어요. 태준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연희와 딸들 앞에 섰죠.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저씨, 지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그 한마디가 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대강당 안에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연희와 쌍둥이가 주차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새 모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자. 지민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죠. 할 일은 다 했어요. 15년간 품어왔던 진실을 세상에 알렸고 악인들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딸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새 모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태준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죠. 고급 정장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잠깐만요. 태준이 숨을 헐떡이며 새 모녀 앞에 섰습니다. 연희가 딸들을 등 뒤로 감쌌죠. 본능적인 행동이었어요. 15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지켜왔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더 할 말 없어요. 연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태준은 새 모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무릎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고급 정장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JS그룹의 회장이 재계 서열 3위 기업의 수장이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미안하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45살의 남자가 새 모녀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몰랐어. 너희가 살아있는 줄, 너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 아빠는 정말 몰랐어. 태준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지민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라고요. 난생 처음 듣는 그 호칭이 귀에 낯설게 울렸죠. 15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아왔어요. 아빠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아빠 손을 잡고 학교에 올 때 지민이와 지수는 항상 엄마 손만 잡고 있었죠. 이제 와서 지민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이 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민아.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죠. 하지만 지민이는 태준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무관심만이 있었죠. 저희한테 아빠는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언니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을 꾹 참고 있었죠. 입술을 깨물며 태준을 내려다보았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아저씨는 어디 있었는데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마다 엄마가 허리 아픈 거 참으면서 김밥 말 때 아저씨는 뭐 했는데요? 우리가 합숙비 없어서 국가대표 선발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아저씨는 어디서 뭐 했냐고요? 지수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홀로 올 때 아저씨는 어디 있었는데요? 그 물음에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자신은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죠.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피부치들은 지하 김밥집에서 새벽마다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태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딸들에게 닿으려는 듯 떨리는 손을 내밀었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지민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15년 눈물가 무릎 꿇는다고 갚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민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손을 잡았죠. 두 자매가 나란히 돌아섰어요. 태준에게 등을 보인 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아, 제발. 태준이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곧게 뻗은 어깨, 단호한 걸음걸이. 두 소녀의 뒷모습에는 15년간 엄마와 함께 버텨온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가 그 자리에 서서 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죠. 15년 전 이 남자를 사랑했었어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전에 식어버렸죠. 이제는 증오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이 남자에게 해줄 말이 더 이상 없었죠. 연희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앞서 걸어가는 딸들을 따라 걸음을 옮겼어요. 연희 씨, 태준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연희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죠. 주차장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자신을 바라보는 태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이 노을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번 바라보았을 뿐이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딸들을 따라 걸어갔어요. 세 모녀의 뒷모습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멀어져 갔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 꿇은 채로 세 모녀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주차장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주차장에 태준만이 남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젖은 얼굴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태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15년 전에도 이 별들은 저기 있었겠죠. 자신이 호화롭게 살아가는 동안, 딸들이 가난과 싸우며 살아가는 동안 이 별들은 변함없이 저 하늘에 떠 있었을 거예요. 태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태준이 하염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15년의 세월이 만든 벽은 무릎 한 번 꿇는다고, 눈물 몇 방울 흘린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텅 빈 주차장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별빛 아래 차가운 바람 속에서 한참을 울었죠. 15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무겁고 차가웠어요. 그날 밤 서울 시내 한복판의 경찰서 유치장은 싸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최연정이 차가운 철창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형광등 아래 초라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었죠. 화장은 지워져 얼룩덜룩했고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기에 가까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면회입니다. 교도관이 철창 앞에서 말했습니다. 최 이사가 고개를 들었죠. 면회실로 이동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 여자 서연이, 그년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년만 없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면회실에는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의 관심은 변호사가 아니었죠. 그녀가 몰래 전달받은 작은 휴대폰이 손 안에 들려 있었어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최 이사가 휴대폰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죠. 용역 반장의 번호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나야 나. 최연정. 최 이사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죠. 이사님? 지금 어디서? 그딴 거 상관없고. 최 이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광기가 서려 있었죠. 당장 밀어버려. 그 김밥집. 증거고 뭐고 다 없애버리라고. 예. 지금요? 근데 경찰이.
경찰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당장 움직여. 최 이사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그 김밥집 흔적도 없이 밀어버려. 그 여자랑 그 쥐새끼들까지 전부 다. 알아들어? 최 이사의 눈이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돈은 걱정 마. 2배로 줄 테니까. 당장 움직여.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 이사가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죠. 입술이 비틀어지며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서연이, 두고 봐. 네가 가진 거 전부 없애버릴 테니까. 한밤중 재개발 구역의 골목은 정막에 잠겨 있었어요. 희망 김밥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희와 딸들이 가게 안에서 내일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죠. 오늘 있었던 일들 때문에 아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좀 쉬어요. 지수가 연희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일 손님 오시면 김밥 팔아야지. 연희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쿠르르르르. 골목 입구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엔진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소리지? 연희가 창문 쪽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그 순간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노란 불빛을 번쩍이며 거대한 굴착기가 골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트럭 2대가 따라왔죠.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트럭에서 우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손에는 쇠파이프와 곡괭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게 뭐야? 지민이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철거 용역들이었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몰려온 거였습니다. 애들아, 안에 있어. 연희가 소리치며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굴착기가 가게 앞까지 다가와 멈췄죠. 용역 반장이 굴착기에서 내렸어요. 며칠 전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자였습니다. 반장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한밤중에 연희가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용역들이 연희를 거칠게 밀쳐냈죠. 연희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어요. 아줌마 미안하지만 오늘 여기 밀어버려야 해. 반장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오늘 밤 안에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래.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요. 여긴 제 가게예요. 불법이에요. 연희가 절규하며 일어나려 했죠. 하지만 용역 2명이 연희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무리 버둥거려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조용히 해. 다치기 싫으면. 용역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굴착기가 다시 시동을 걸었죠. 쿠르르르 엔진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지하 계단에서 2 소녀가 뛰어나왔습니다. 지민이와 지수였어요. 흰색 유도복을 입고 있었죠. 2 소녀가 용역들 사이를 뚫고 굴착기 앞으로 달려갔어요. 오지 마요. 지민이 굴착기 앞에 2 팔을 벌리고 섰습니다. 지수도 언니 옆에 나란히 섰죠. 15살 소녀들이 거대한 기계 앞에 맨몸으로 막아선 거였어요. 너희 비켜.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여긴 우리 엄마 가게예요.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15년 동안 피땀 흘려서 지킨 곳이라고요. 함부로 밀 수 없어요. 지민이의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죠. 지수도 2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어요. 저 안에 우리 가족 추억이 다 있어요. 엄마가 새벽마다 울면서 어묵 국물 끓이던 곳이에요. 우리가 학교 가기 전에 김밥 말던 곳이라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반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야, 귀찮게 하지 말고 비켜. 다친다. 반장이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굴착기의 거대한 집게발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두 소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싫어요. 절대 안 비킬 거예요.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장이 혀를 찼죠. 그리고 굴착기 운전사에게 손짓했어요.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굴착기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죠. 쿠르르르르. 거대한 기계가 두 소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바퀴가 땅을 울리며 굴러갔죠. 1m, 50cm, 30cm. 점점 거리가 좁혀졌어요. 안 돼. 제발. 안 돼. 연희가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용역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꿈쩍하지 않았죠.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제발, 내 딸들이야. 멈춰요. 연희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굴착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민이와 지수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소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지만 그래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언니 무서워.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도. 근데 못 물러서. 엄마 가게잖아. 지민이 지수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대답했죠. 굴착기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철제 집게발이 두 소녀의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엔진 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죠. 애들아, 제발. 연희의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굴착기가 멈추지 않았어요. 두 소녀를 향해 한 발짝, 또 한 발짝 다가왔죠. 바로 그때였어요. 골목 입구에서 미친 듯이 달려오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골목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강태준이었습니다. 비서에게서 급보를 받고 미친 듯이 달려온 거였죠. 주차장에서 울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용역들이 김밥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태준의 눈에 굴착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두 소녀가 보였죠. 흰 유도복을 입은 쌍둥이가 거대한 기계 앞에 맨몸으로 막아서 있었어요. 굴착기는 멈추지 않고 아이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죽는다. 내 딸들이 죽는다. 태준의 발이 엑셀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검은 세단이 굉음을 내며 굴착기를 향해 돌진했죠. 용역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굴착기 운전사가 사이드 미러로 달려오는 차를 발견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쾅! 천지를 뒤흔드는 충돌음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검은 세단이 굴착기의 측면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죠.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어요. 충격으로 굴착기가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휘청거리더니 반대쪽으로 넘어졌죠. 쿠르르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어요. 검은 세단은 더 처참했습니다. 굴착기의 무쇠 몸통에 부딪힌 차는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죠. 그 충격으로 차체가 한 바퀴 굴러 뒤집혔어요. 꽈당 천장이 바닥에 닿으며 또 한 번 굉음이 울렸습니다. 골목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먼지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뒤집힌 세단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죠. 아빠, 지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낸 거였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대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호칭이 입에서 튀어나왔죠. 지민이 뒤집힌 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찌그러진 운전석 문 앞에 무릎을 꿇었죠.
문이 안쪽으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지민이 두 손으로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안 열려. 안 열린다고. 지민이 울부짖었습니다. 지수도 달려왔죠. 언니 옆에서 함께 문을 잡아당겼어요. 두 소녀의 손에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빠, 눈 떠. 지수가 오열했습니다. 유도로 단련된 두 소녀가 힘을 합쳐 문을 잡아당겼죠. 끽,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조금 열렸어요. 조금 더, 조금 더. 마침내 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차 안에 태준이 있었습니다. 안전벨트에 거꾸로 매달린 채 움직이지 않았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지민이 태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어요. 피가 지민이의 손을 적셨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 떠요, 제발. 아빠, 눈 떠요. 지민이 울부짖었습니다. 지수도 옆에서 오열했죠. 아빠, 제발. 이러지 마요. 아빠. 두 소녀가 번갈아 가며 태준을 불렀습니다. 그때였어요. 태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죠. 희미한 시야에 두 소녀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눈물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부르고 있는 딸들의 얼굴이요. 우리 딸들. 태준의 입술이 떨리며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죠. 괜찮지? 다치지 않았지? 태준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무사한지 그것만이 중요했어요. 아빠 말하지 마요. 움직이지 마요. 지민이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도 다른 손을 잡았죠. 구급차 불렀어요. 금방 와요. 조금만 참아요, 아빠.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빠. 그 단어가 들렸어요. 딸들이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죠. 난생 처음으로요. 다행이다.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와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빠, 울지 마요. 제발 울지 마요. 지민이 오열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준 씨, 연희가 달려왔습니다. 용역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미친 듯이 달려온 거였죠. 뒤집힌 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태준의 피투성이 얼굴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왜?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 희미하게 연희를 바라보았죠. 미안해. 15년 동안 정말 미안해. 태준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 아빠로서 한 번이라도. 태준의 눈이 스르륵 감겼습니다. 안 돼. 눈 떠요. 태준 씨. 연희가 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5년 만이었어요. 15년 만에 잡는 이 남자의 손이었죠.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던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피로 얼룩진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연희가 흐느꼈습니다. 삐뽀삐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골목 입구에 나타났죠. 구급차가 급정거하며 멈췄어요. 구급대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구급대원들이 태준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들것이 준비되었죠. 구급대원들이 태준을 조심스럽게 차에서 빼내기 시작했어요. 연희와 쌍둥이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눈물범벅이었죠. 손에는 태준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태준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했지만
손을 뻗으려 했죠. 연희와 딸들을 향해서요. 연희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민이와 지수도 달려와 아빠의 손을 잡았죠. 같이 가요, 아빠. 우리 같이 가요. 지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딸들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난생 처음으로요. 고마워. 태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스르륵 감겼죠.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삐뽀삐뽀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구급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졌습니다. 연희와 쌍둥이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태준의 피가 묻어 있었죠.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세 모녀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죠. 소리내어 울었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4월의 어느 오후였어요. 서울 변두리 재개발 구역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낡은 건물들은 하나둘새 단장을 마쳤죠. 골목에는 꽃나무들이 심어졌고 벽에는 예쁜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골목 한가운데 환하게 빛나는 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희망 김밥. 새로 단장한 간판이 봄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죠. 1년 전의 낡고 허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가게 안에는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손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있었죠. 한때 JS그룹의 회장이었던 강태준이었어요. 맞춤 정장 대신 소박한 셔츠를 입고 고급 구두 대신 편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왼쪽 다리가 살짝 절뚝거렸습니다. 1년 전 사고의 후유증이었죠.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다리에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어요. 하지만 태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 김밥 2줄이요. 어묵 국물은 서비스예요. 태준이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누볐습니다. 1년 전에 그였다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재계 서열 3위 기업의 회장이 동네 김밥집에서 서빙을 하다니요. 하지만 태준은 행복해 보였어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누군가 쭈뼛거리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죠.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왕명숙, 자신의 어머니였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밍크 코트는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옷차림에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도 예전의 당당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왕 회장이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태준아. 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태준이 묵묵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네가 다리를 다친 게 다 내 잘못이다. 그건 안다. 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봐라. 내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난 그저 내 앞날을 위해서.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 회장이 다가오려 했죠. 하지만 태준이 한 발짝 물러섰어요. 어머니. 태준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 저를 위해서였다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이 뭔지 아세요? 15년 동안 제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걸 숨기셨어요. 연희 씨를 불륜녀로 몰아서 쫓아내셨고요. 그리고 1년 전에는 제 딸들을 죽이려고까지 하셨잖아요. 태준이 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다 저를 위해서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변명하시는 거예요? 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태준아, 그게 나가주세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에 빠뜨린 건 제 아이들이에요. 제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태준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와 어머니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흔들리지 않았죠. 1년 전 딸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왕 회장이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태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태준 씨, 괜찮아요? 연희가 주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태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연희가 다가와 태준의 손을 잡았죠.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한쪽에 걸린 TV에서 요란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지금부터 청소년 유도 국가대표 시상식을 생중계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희와 태준이 동시에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손님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화면 속에 거대한 체육관이 펼쳐졌습니다. 시상대 위에 두 소녀가 나란히 서 있었죠. 금메달이 가슴에 걸려 있었어요. 지민이와 지수였습니다. 청소년 유도 국가대표가 된 쌍둥이 자매가 금메달을 따낸 거였죠.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진행자가 마이크를 지민에게 건넸습니다. 금메달을 딴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 화면 가득 비쳤죠. 1년 전에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은 사라지고 행복으로 빛나는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 메달 우리 엄마와 아빠에게 바칩니다. 지민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서 저희를 키워주신 엄마 그리고 1년 전 목숨을 걸고 저희를 지켜주신 아빠. 이 금메달은 엄마와 아빠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수가 언니에게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아빠. 지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죠. 이거 우리 셋이서 딴 거야. 아빠도 같이 뛴 거라고. 사랑해요, 아빠. 지수가 금메달을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연희도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금이 환영한 쌍둥이가 가게로 돌아왔어요. 유도복 대신 예쁜 원피스를 입은 두 소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목에는 금메달이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아빠, 우리 왔어. 지민이와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연희가 두 딸을 얼싸안았죠. 태준도 절뚝거리며 다가와 새 모녀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 딸들 고생했어. 태준이 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지민이 목에 걸린 금메달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준의 목에 걸어주었죠. 이거 아빠 거야. 아빠가 저희 목숨 구해줬잖아. 지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도 자신의 금메달을 벗어 아빠의 목에 걸었죠. 아빠, 이제 금메달 2개야.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 지수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준이 두 딸을 꼭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어요. 가게 앞 평상에 네 식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 태준,
지민이, 지수. 15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인 거였죠. 평상 위에는 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가 직접 만 김밥이었어요. 15년 동안 수없이 말아왔던 바로 그 김밥이었죠. 자, 먹자. 연희가 김밥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김밥을 먹기 시작했죠. 아삭아삭 단무지 씹는 소리,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졌어요. 엄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지수가 입 가득 김밥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죠. 태준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이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의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죠. 연희가 새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펴고 시금치를 넣고 단무지를 올리고 햄을 넣고 15년 동안 수만 번 반복해온 동작이었죠. 이 안에 15년이 다 들어있어. 연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이 연희를 바라보았죠. 무슨 말이에요? 이 김밥 말이에요. 연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벽마다 울면서 말았던 것도, 애들 학교 보내고 혼자 남아서 끓이던 어묵 국물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도 다 이 김밥 안에 들어있어요. 연희가 김밥을 또르르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행복도 들어있어요. 연희가 완성된 김밥을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태준이 그것을 받아들었죠. 손이 떨렸어요. 고마워요, 연희 씨. 정말. 태준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놓쳤던 15년, 앞으로 평생 갚을게요. 태준이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천천히 함께 가요. 골목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네 식구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죠. 15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의 웃음소리였어요. 희망 김밥의 간판이 노을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네 사람은 김밥을 나눠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만든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추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은 15년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따뜻할 거예요. 골목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걸 지민과 지수는 배웠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희는 혼자서 새벽을 견뎠고 쌍둥이 자매는 그런 엄마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아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없어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딸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찌그러진 차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우리 딸들 괜찮지? 라고 물었을 때 지민은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가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아빠 없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연희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따뜻한 김밥 한 줄처럼 세 식구는 서로에게 온기가 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봄이 되어주기로 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사연 주인공을 위한 다정한 말과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도 들려주세요. 연희의 15년 인고의 세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준의 희생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왕 회장의 뒤늦은 사죄,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이셨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기적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